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고 있는지 아시죠? 네. 네. 청와대 네. 비서실장 치고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사람 나는 처음 봅니다만. 네네네. 전에 노영민이 너무 사실 설쳐서 나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말 뭐 조용합니다. 예, 그런데 26일 국회 운영이 국감에 열렸잖아요, 예, 예. 청와대. 예, 예. 근데 그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청와대 입장이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세 번이 저는 바뀌었다고 보는 건데 하나는 처음에 나올 때는 이제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 그래갖고 엄중낙연, 엄중죄인 아니냐, 뭔가 이렇게 맥이 통하나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나온 게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번에 굉장히 비상식적, 이 굉장히 비상식적이라는 얘기를 한 속뜻이 뭘까요? 일단 청와대 쪽 제가 조금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 출입 기자들하고도 뭐 좀 통화를 해보고요. 그런데 청와대가 여론조사를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안 하겠습니까? 예, 그 여론조사에 부동산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번 그 대장동과 관련된 민심이 심상치 않다.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즉 최근에 뭐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대장동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또 그게 이재명한테 있다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한 50몇 %였다가 최근 조사에서 60%가 넘어. 60%가 넘대요. 이재명 책임론이. 책임론이 넘어서고 있고요. 또 청와대에서 놀랬던 게 국감 다음이라는 거예요. 국감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이재명이 그걸 좀 딛고 일어설 줄 알았는데. 아니 국감에서 완성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그랬는데 왜 MBN RN서치 조사 기억하십니까? 국감 이후에 도리어 그 청와대 지지율도 그렇고 이재명 지지율도 그렇고 이재명이 잘못했다. 국감에서 잘못했다가 과반이 넘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잘했다가 훨씬 더 많았고요. 그게 이제 RN서치 이 여론조사인데 확연하게 그때 차이가 있었거든요. 국감 잘했다 잘못했다가. 근데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이 청와대에서는 자신의 가장 지금 아킬레스건이 부동산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LH보다 더 위험하다 이게. 부글부글 끌어올라서 임계점이 3월 9일 날 팍 터질 것이다. 4.7 재보선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핵폭탄이 터진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끌어오르고 있잖아요. 자기들도 느끼는 거죠. 예. 네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와대에서 이거 이러다가 내 그 네임덕은 하루 만에 그냥 네임덕이 올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 40%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내부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이 거리를 두면서도 이재명과도 어쨌든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야 된다. 이재명과의 어떤 메시지도 그렇고 이 메시지 관리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는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굉장히 비상식적이라는 얘기를 했고 네. 특검 요구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를 보고 결단을 내리겠다. 전에 같으면 뭐 특검 안 했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얘기 없잖아. 논의를 보고 잘 좀 논의해 주세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결단을 쉽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내부적으로도 고민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저는 그럼 특검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매우 긍정적인 쪽으로 방점이 찍혀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특검을 마지노로 해갖고 봉쇄를 하겠다는 건 이미 사라진 것 같아요. 특검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 그 전에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을 묶을 수 있는 두산저축은행으로 묶이거나 혹은 박영수를 이거로 완전히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빨리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생각대로 안 나타난다. 검찰과 공수처의 어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다면 임계점은 이미 넘어섰으니까 마지막에 자기들이 살 길은 특검 받아들이는 수밖에. 아니 교수님 생각해 보세요. 게이트마다 역대 정권의 게이트마다 그 특검 받아들이고 싶어서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밀려서. 그렇죠. 억지로. 그렇죠. 받아들였어요. 자기네들의 어쨌든 목숨 때문에 그 진짜 명 때문에 억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거를 이 정부도 이 정권도
안 되면 받아들여야지 하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아마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네. 그것에 따라서 여론의 향방을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했는데 전혀 국민들이 안 믿고 오히려 더 올라갔다. 하면 이제 그때 받아들일까. 아, 그건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이재명이가 다 제 결단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자기는 뭐 이런 아픔 먹은 것도 없고 네, 그렇죠. 100번 털어봤자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그렇죠. 예,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시나리오를 짜고 그렇죠. 있나? 그래서 그 얘기는 많이 났어요. 소통관에 국회 소통관에 등장할 거다 이재명이. 그래갖고 전격적으로 한다. 그러면 지지율도 아마 출렁거리고 더 결집하고 그러면서 사실상 어떤 모멘텀이 될 거다. 근데 그 전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고리, 부산저축은행 고리, 박영수 고리 이게 수사가 제대로 이게 이런 고리를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 검찰이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라는. 그러니까 곽상도 쪽에는 엄청나게 하는 것 같고 박영수 쪽도 지금 그 딸도 있지만 그 인척이 친구척, 100억 부동산 거기 몰아준 대행사 그러니까 분양 대행사 그쪽을 아주 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영수, 곽상도 두 사람 쪽으로 몰아가고 또 부산저축은행 거기에 무슨 윤석열 당시 중수이과장이 덮었다 이런 걸 몰아가가지고 그걸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별 효과가 없다 하면은 이재명의 결단이 남아있네요. 결단이 남아있는 거죠. 이제 그것도 일종의 사기치는 건데. 일단 그래도 이게 수사가 안 먹히더라도 이게 나왔으니까 특검은 양쪽을 갖고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특검 한다고 해놓고 특검 시작하려면은 대선 다 끝나가지고 그렇습니다. 끝입니다. 이미 그러면 이미 며칠 남지도 않고요.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승기를 잡은 게 6.29 선언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실 뭐 이것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다 만들어가지고 노태우한테 영광을 돌려준 거예요. 노태우 결단으로 이렇게 탁 해가지고 완전히 그 후에 이제 일로 상김에 정치시대가 열렸고 대선에서 양김이 분열되면서 승리를 거뒀지 않습니까? 어쨌든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영역의 세월이었죠. 12.12 쿠데타를 일으켰고 또 5.18 이쪽에도 직간접적으로 광주 학살에도 관여한 걸로 나와 있었고 또 뇌물도 천문학적인 뇌물을 받은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사법적 단죄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노태우가 집권했던 시간에 그 기간에 여러 가지 성과를 낸 것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이제 87년 체제 6공화국 이후에 보수 대통령으로서 가장 진보적인 정책을 펼쳤다. 개혁 정책을 펼쳤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사실 이 노태우 대통령의 평가를 나는 누구한테 지금 묻고 싶냐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이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사실 친북적인 성향 아닙니까? 뭐만 했다 그러면 친북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 정세균 통일부 장관한테 내가 왜 물어보고 싶냐면 정세균 통일부 장관이 그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 정책, 대북 정책을 위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도 언제나 아니 노태우 대통령부터 사실 시작됐다라고 자기가 했으니까 직접 그 위반을 했으니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북방 정책과 대북 정책의 하나의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었잖아요. 소련이라든지 중국과 수교를 하고 동북권과 뭐 한 45개국과 다 수교를 열었잖아요. 외교 지평이 세계로 넓어진 게 노태우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제 정책도 사실은 엄청나게 복지라든지 뭐 또 토지 공개념 또 공개념 문제, 일산, 분당, 평촌 등 신도시 개발 100만 원인가요? 100만 원. 네, 100만 원. 뭐 인천공항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업적들을 많이 남겼는데 문재인은 뭐 하나 생각나는 게 없어요. 저도 그 6.29 선언 하는 현장을 직접 취재를 했던 사람인데요. 민정당 대표 시절이고 내가 그때 그 출입했었으니까 참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감회가 좀 남다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공과 영역도 있었습니다만은 유언으로 용서를 빈다. 이렇게 남긴 거 그게 가장 큰 역사 교훈이 아닌가 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또 전두환. 역사 교훈이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이제 제가 아까 그 빛만 말씀을 드리고 그림자도 있죠. 왜냐하면 그때 12.12 군사 반란 때 노태우 대통령이 없었으면 그 반란은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 그 전두환은 어차피 보안사 수도경비사령부 이쪽을 장악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병력은 얼마 없었거든요. 근데 노태우가 이 전방에서 병력을 빼서 구사단 병력을 빼서 끌고 서울로 서울로 들어온, 진격한 거 아닙니까? 진격하지 않았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휴전선을 지켜야 할 구사단 군사. 병력을 빼갖고 서울로 진격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렇죠. 일이죠. 그 반란과 관련돼서 어쨌든 형도 살았고 하지만 또 한 가지 전두환과 다른 점은 노재헌 아들 노재헌이 2019년도부터 이 3년 내리 5.18 묘소를 참배를 하고 아버님이 직접 내려오시지 못해서 아버님의 뜻을 받아서 내가 5.18 그 영령들 앞에서 아버님이 하셨던 그런 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유족들도 만나고 해서 그 사과의 저는 진정성은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잠깐 옆으로 네, 네. 얘기가 샜습니다만은 국회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의 이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진전된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대장동 비리의 피의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50분간 회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대선의 대자 대장동의 대자. 대장동의 대자 근데 대선의 대자도 안 끊었죠. 그거 끊으면 선거 개입이니까. 아무 얘기도 안 나왔다. 하지만 이게 잘못된 만남 아니냐 이런 비난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철희 정무수석이 브리핑한 내용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대장동이나 대선 얘기를 안 하려면 왜 만났을까요? 당연히 얘기가 나오고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이 만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뭘 보장해줘. 서로 보장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현재 관계가. 양쪽 다 사실 약속을 해줘야 되는 게 있죠. 그러겠죠. 뭐 문재인은 이재명한테 후계자 인증을 지금 도장을 꽝꽝 찍어줘야 하고 이재명은 퇴임 후에 양산 사저에 가서 편안히 살도록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내가 집권을 하면은. 그러니까 문재인의 머릿속에는 자나깨나 퇴임 후 안전보장 아닙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김정숙, 문다혜, 문주정, 뭐 아들 사위 뭐 할 거 없이 지금 줄줄이 엮여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궁금한 게요.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진짜 알고 싶은 건 김정은한테 그때 어디에요? USB 갖다 준 거. 그거 뭐라 그랬냐? 귓속말. 서로 그것도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근데 어제 문재인과 이재명이 만나서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그런 얘기는 아마 복심들이 만나가지고 사전에 다 협의가 되고 이건 하나의 세레모니입니다. 모양 갖추기 서로 눈빛만 봐도 알았다. 서로 다 전달 다 받았고 오케이 사인 다 냈다. 서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모종의 밀약이나 묵계라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뭐 큰 정상회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전에 다 조율이 되고 정상들은 만나서 거기다가 그냥 이 활용 점정이랄까 그것만 하는 거거든요. 모양만 갖추는 거. 예, 그런데 저는 이게 사람이 언제나 의심투성이라 어저께 이재명이 이 말 한 게 저는 딱 눈에 들어와요. 아, 그래요? 1대1로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1대1로 대통령을 뵙기 굉장히 힘든데, 특별히 감사드린다. 이게 무슨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김대중 대통령은 노무현 후보를 1대1로 안 만났어요. 당시에 여권 후보, 여당 지도부와 함께 만났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어나더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입에서 1대1로 만나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라는 소리가 특별히 나오게 된 배경이 뭘까? 문재인은
아마도 선례가 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선례. 이명박 박근혜는 저당 사람들이니까 상관없어.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후보를 만난 선례가 있으니까 야, 송영기랑 다 같이 불러서 만나도 상관없잖아요. 그럼 오해도 안 사고. 근데 아마도 조율 과정에서 이재명이 1대1을 요구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1대1로 안 만났기 때문에 노무현 집권하자마자 DJ의 송금 특검을 해버려가지고 뒤통수로 그렇죠. 까버린 거 아닙니까? 박지원이 깜빵에 보내고. 네네. 근데 1대1로 만났다는 것은 마쿠에서 복심들이 다 합의를 했더라도 서로 이제 당사자가 확인을 해야. 그럼요. 그래서 상춘제도 둘이서 가지고 예, 예. 50분가 있는데 이철이가 중간에 좀 자리 좀 비켜주세요. 그렇죠. 하면 나갔다 오면 그 사이에 얘기한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아무리 물밑 작업을 하더라도 이재명 입장에서나 문재인 입장에서는 진짜 대면으로 하고 싶은 딱 한마디 그러니까 있을 거예요. 딱 이렇게 묻고 답하는 거. 그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철이가 눈치가 아주 백단이죠? 백단인 사람이 네. 저 화장실 좀 잠깐 다녀오시면 하고 싹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누가 무슨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뭐예요? 그 이철이만 혼자 배석했다는데. 그리고 상춘제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좋은 얘기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다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건가요? 신속 철저가 나는 아니지 뭐 이런 거. 어쨌든 지금 유영민의 행태와 네. 말과 네. 어제 동일한 날에 문재인의 그 행태는 이중 플레이가 아니냐. 네네. 국민들이 여론을 감안해서 국회에서는 유영민은 이 부동산 민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청와대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문재인은 또 이재명 불러다가 등 두드려 주고 그런 거 보면은 뭐 검사들이 그렇지 않아도 뭐 검찰이 알아서 지금 기고 있습니다만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내린 거고 이재명은 건들지 말라. 그리고 자기들끼리 미략을 이렇게 무게를 다 서로 이게 이 손도장을 팍팍 찍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중 플레이죠. 전형적인 이중 플레이입니다. 예, 아니 우리가 저 교수님하고 저하고 왜 문재인의 그 워딩을 분석을 할 때 늘 결론을 세우는 게 양다리 걸치기 아닙니까? 양다리. 맞아요. 양쪽 다 간을 보고 양쪽 다 해석이 가능한 뭐 아니 도대체 저 추미애와 또 윤석열 그때의 부딪힘도 그렇고 옛날에 김동연하고 장하성하고 부딪힐 때도 그렇고 전형적인 양다리 아닙니까? 누가 옳은 것도 아니고 누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도 역시 사실은 이중 플레이가 딱 이 상황 봐서 나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치적 제스처라는 겁니다. 그래도 문재인은 뒷덜미가 뭔가 찜찜할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약속을 해놔도 믿을 사람이 따로 있지. 돼가지고 딱 돌아서면 그걸로 끝이죠. 노태우 전 대통령 그렇게 전두환이가 돈 주고 뭐 이렇게 6.29 선언 만들고 했는데도 딱 대통령 되고 나서 네. 백담사 보냈잖아요. 그때 제가 그 취임 준비에도 출입했는데 제일 먼저 저희들한테 언론 프레 한 게 그 당시 전두환이가 지금은 일해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딱 국가 원로회의 의장으로 앉아갖고 상황 노릇하라고 네. 그거 씹는 것부터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 당시 이충구라든가 최병렬 뭐 이런 사람들 쫙 해가지고 탁탁탁탁 해가지고 그런 것이 왜 필요해? 뭐 그 일해재단 그런 거 있으면 좀 곤란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것부터 언론들한테 사사사를 흘리는 걸 내가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고 기사를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백담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권력은 무섭습니다. 그렇죠. 권력을 누구하고 나눕니까? 아버지하고도 나눌 수 없다는 게 그 권력인데 저는요 교수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김어준이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예. 돈도 백도 연줄도 없는 혼자서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무서운 거예요. 돈도 없고 연줄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이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렇기 때문에 당에 무슨 부채도 없고 문재인한테도 부채가 없을 거예요. 없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겠죠. 내가 컸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어떻게 아니, 칼을 꼽을지.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완전히 대선 후보는 내가 싸워서 쟁취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당이 날 도와줬어? 아니야. 내가 알아서 싸워서 했어. 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재인이 이중 플레이를 하고 이제 28일부터 또 김정숙 여사님하고 해외 외유에 떠나지만 등골이 서늘하고 뭔가 뭔 넣고 못 안 닦은 것처럼 찜찜하고 그럴 겁니다. 잠도 안 오고 갈수록 이제 가을은 깊어 가는데 임기는 다 맞춰져 가고 참 고단한 인생이 곧 시작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예감도 듭니다. 아니, 자긴 봤으니까요. 친구가 퇴임하는데 과정을 다 지켜봤으니. 아니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이라도 빨리 풀어주던가 끝까지 여론 눈치 보고 이렇게 간보기 하면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도 더 할 말이 없죠. 만약에 무려 90석으로 가면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정도로 마치죠. 아, 네네. 예.